YTN 라디오 남부기음 프로젝트 이거야 원. 우리의 소원은 되소. 우리의 소원은 되소. 꿈에도 소원은 10월 17일 오전 10시 드디어 휴전은 성립되어 일산 원부가 공지되는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더 배가 고픈 거야. 근데 딴 사람들은 거의 다 그냥 다 잘라서 그냥. 그리고 또 추우니까 동상이 걸려가지고. 반갑습니다. 다시 하나를 남북을 이어주는 사람 사는 이야기 평화통일 스토리텔러 김우성입니다. 1950년 정전협정을 알리는 라디오 방송과 당시 정전협정 직후 송환된 국군포로 목소리였습니다. 무척 길 것 같았던 이거야 원 방송도 15회로 오늘 마지막 방송이네요. 어쩌면 정전협정에 가까워질 때 포탄이 유독 더 많이 쏟아지던 참호에서 또 옆자리 전우가 죽고 고향집 가족들이 그리운 그 많은 순간들에서 그 당시 군인들 이런 라디오 방송을 얼마나 갈망했을까요? 이거야 원 방송이 70년이 넘는 긴 전쟁의 중단을 알리는 그런 라디오 방송이면 좋겠다. 그런 꿈도 꿔봅니다. YTN 라디오가 남북이 함께 들을 수 있는 뉴스를 함께 듣는 시범 방송이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 꿈도 정말 있었거든요. 언젠간 이루어지겠죠.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 아니라 잠시 멈춘 평화통일 이야기의 시작점이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로 먼저 만나는 평화통일, 언젠가 남과 북이 함께 들을 라디오. 여기는 서울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남남 북녀 남 앵커 북 아나운서 결의말 뉴스. 같은 듯 다른 말 괜찮아요. 이롭습니다. 네, 소통을 위한 작은 발걸음인데요. 이제 큰 발걸음 같습니다. 15번 정말 봄에 시작해서요. 가을까지 왔습니다. 결의말 뉴스의 터줏대감 주영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앵커님. 네, 아쉽습니다. 오늘이요.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러네요. 왜 이렇게 시간이 정말 쏜살같이 흘러가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너가요. 결의말 뉴스가 짧아요.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바로 시작하긴 하는데 짧아서 더 아쉽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15화 동안 사실 방송인으로서 남과 북의 언어 얘기를 다 하셨잖아요. 네. 소감이 어떠세요? 저는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다 까먹었던, 네. 잊어버렸던 북한말을 다시 공부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저희 방송 분위기가 나가진 않았지만 엄청 화기애애하게 재밌게 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걱정은 있었어요. 나중에 통일되면 이렇게 다른 말을 남과 북의 사람들이 어떻게 소통을 맞아요. 할까 그런 걱정은 사실은 됐었거든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결의말 뉴스의 터줏대감 주영 씨가 이미 많은 얘기를 해주셔서 그거 아마 찾아 듣고 이해하시고 장벽 뛰어넘을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했던 부분이 한 가지가 네. 평안도 말투는 오히려 이제는 익숙해졌잖아요. 네네. 한국에서도. 그런데 함경도 북쪽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언어 때문에 많은 이질감을 가지고 있고 정착이 힘들어 하시는 네. 분들이 많으셔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민족 예전부터 있던 아까 제가 동북방언, 함경도 방언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언어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사투리라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의 문화였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한반도 안에서도 정말 다양한 문화, 다양한 언어가 존재한다라는 건 우리 자산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라 5개, 6개나 있으니까요. 네. 자, 이렇게 뭐 언어도 얘기하고 많은 얘기도 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렇게 오신 분들한테 언어 교육, 언어로 잘 적응하거나 혹은 통일 이유를 대비하는 것들 그런 사업들도 주영 씨가 저는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그 사업은 나중에 하시는 문제인데 자 15번 우리 결의말 뉴스 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말이나 혹은 주제 기억나세요? 있습니다. 뭔가요? 방송 초기에 겁도 없이 북한의 욕을 시리즈로 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생각보다 삐 처리가 잘 네. 안 되었더라고요. 아유, 너무 그래서 삐하면 안 들리잖아요. 댓글에 욕이 달린 걸 보고 제가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아유 괜찮습니다. 성경에 그 정도는. 비판받지 않으려면 남을 네. 비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유. 이 시간을 빌어서 굳이 한마디 드리려면 네. 욕먹지 않으려면 네. 욕하지 맙시다. 네, 입니다. 맞습니다. 욕은 여러분 사용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데 남이 욕하면 내가
욕인자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굉장히 좋은 정보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남북의 언어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남북이 서로의 체제 네. 때문에 인위적으로 서로 다른 언어 제도를 만들어 온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피해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장벽은 빨리 무너뜨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언어의 차이보다 사실은 아까 마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네. 서로를 알고 싶은 우리 마음만 있다면은 네. 언어의 장벽 같은 건 얼마든지 무너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감동적이네요. 결의 말 아나운서 아니고요. 결의 맘 아나운서 주영 씨의 멋진 말이었습니다. 청취자분들한테 그래도 방송인 주영의 하고 싶은 말 기회 시간 드리겠습니다. 와우, 감동입니다. 네. 여러분, 탈북민은 통일의 선발대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네. 앞으로 100년 뒤에 우리 민족사에 그렇게 기록이 될 거예요. 그래서 혹시 가까이에 탈북민이 있다면 따뜻이 환대해 주십시오. 네. 앞으로 통일된 북한 땅에서 그 환대를 돌려받으실 겁니다. 김우성 앵커님은 물론입니다. 아유, 자, 통일 선발대이시고요.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남과 북의 평화로운 시간을 직접 삶으로 다리를 이어놓는 분들 많이 만나봤죠. 이 프로그램에서 그 가운데 가장 앞서서 만나본 주영 씨였습니다. 헤어짐이 너무 아쉬운데요. 사실 헤어짐이 있어야 또 만남이 있거든요. 네. 뭐 만에 한용운 시에도 나오지만 헤어질 때는 인사말 있을까요? 인사말은 많고요. 아, 한국 노래 중에 네. 뭐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노래가 이제는 있더라.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네. 북한에는 안녕히 다시 만나요라는 노래가 있어요. 안녕히 다시 만나요. 너무 좋은 노래죠. 그동안 응원해 주신 한국의 청취자들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네. 예, 북한의 언어가 생소하셨더라도 이 방송을 들어주시고 응원해 주셨던 그 마음으로 북한의 동포들이 언젠가는 네. 자유롭게 살 그날을 응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이런 방송들을 더 즐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언젠가 통일된 이후의 방송에서도 활약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사해야 되겠네요. 안녕히 다시 만나요. YTN 라디오 남북이음 프로젝트 이거야 원. 남과 북을 이어주는 열리지. 국민 가수 조용필 씨가 오늘 저녁 평양에서 역사적인 첫 단독 콘서트를 가졌습니다. 예전부터 꼭 한번 와보고 싶었던 평양이었었습니다. 오늘 그 바람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공연을 자주 함으로써 이해하고 또 문화를 서로 교류하면서 가까워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정말 가왕이죠. 조용필의 목소리였습니다. 열리지가 이 코너 이름인데요. 다른 땅에 뿌리 내린 나무에 가지가 이어져서 하나의 나무가 되는 걸 말합니다. 그간 남과 북에서 자신의 삶을 무수하게 뻗은 가지로 만들어서 남과 북을 하나의 나무로 꿈꿨던 분들 많은데요. 오늘 열리지 대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코너 방송과 문화 교류 얘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방송 관계자 중에 이분만큼 북한을 많이 다녀온 분이 있을까 싶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생방송 뉴스를, 또 평양에서 최초의 조용필 단독 공연을 기획한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북한 전문 PD입니다. 한국 PD 연합회장을 지낸 오기현 PD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시사교양 PD를 하다가 북한 문제를 주로 다뤘고요. 하다가 지금은 지방에 내려가서 문화단체에서 대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문화 콘텐츠 분야로 계속 활발하게 활동하시는데 제가 앞에 소개한 이게 사실 맞는 건지 팩트 체크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나만큼 북한을 많이 다녀온 PD는 없다. 맞나요? 근데 아마 많이 다녀온 축에 속할 겁니다. 네.
제가 이제 북한을 1998년에 처음 갔거든요. 와, 거의 어, 초창기 때네요. 예, 그때는 교류. 뭐 지금도 저 정확히 이유를 모르는데 방송 PD라고 하지 않고 네. 신분을 이제 감추고 갔습니다. 아. 가보니까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감추고 갔고 조경철 박사님이라고 네. 계셨습니다. 실향민이시잖아요. 예, 네. 아폴로 박사. 조 박사님을 모시고 동생을 만나는 그 이산가족 상봉 네. 뭐 인간 차원에서 최초로 한 거죠. 네. 그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고요. 아까 그 말씀하신 2000년도에 이제 김일성 광장에서 그 평양 뉴스 2000이라고 뭐 그걸 기획을 했었습니다. 네. 제작에 참여를 했고 93년에서 2003년이죠. 네. 3년에 정주영 유경체육관 네. 개관 기념 공연 뭐 기획에 참여를 했고 또 2005년도 조영필 공연 기획을 했었습니다. 네. 뭐 이 정도면은 뭐 굳이 카운트하지 않아도요. 가장 또 굵직하고 중요한 남북 간의 방송 관련된 일들을 해오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그 조경철 박사님 다큐멘터리 봤었거든요. PD가 되기 전에 예. 어릴 때였는데 보고 그분 막 우시잖아요. 고향 예. 방문해서 그런 장면들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사실 시사교양을 하셨고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S본부에서 PD를 계속 하셨는데 북한 문제를 내가 좀 특별히 다뤄야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은 계기가 있으신 건가요? 70년대 80년대 뭐 그때 구호가 자주민주 통일 뭐 이런 그랬었죠. 구호들 네. 많았고 민족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하다 보니까 뭐 그게 체화된 거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방송을 해보니까 방송만큼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는데 네. 관계 개선하는데 효율적인 매체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방송 PD들 또 방송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 민족 문제에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 뭐 이런 뜻으로 진행을 했죠. 조연필 공연을 하러 갔을 때인데 네네. 저희가 무대 관객들 반응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네네. 사실은 뭐 북한에서는 남한의 그 공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조차도 사전에 약속된 반응일 가능성이 크고 그렇죠. 해서 저희가 카메라를 7대를 이제 관객들 쪽에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리액션을 잡기 위한 것들을. 네. 근데 맨 처음에는 뭐 크게 그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뭐 바로 움직인다든지 네. 장단을 맞춘다든지 노래를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네. 이 조용필 공연을 사실 성공한 게 굉장히 뭐랄까요? 왜 조용필인가라는 의문도 있지만 책도 내셨잖아요. 그해 여름 그들은 왜 조용필을 불렀나. 네. 오기현 PD가 직접 만드신 책인데 지금 분위기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15 선언이 있었고 네. 그 전후로 방송사들이 이제 경쟁적으로 북한 콘텐츠를. 북한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네. 어떤 정해진 통로가 사실 없었죠. 네. 그러니까 되게 이제 PD들이나 기자들이 발품으로 예. 사실은 합북과 불법의 중간입니다. 애매한 애매하죠. 규정이 애매한 네, 규정, 맞습니다.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도를 했고 북한에서 먼저 제안이 왔어요. 조용필을 불러달라. 조용필 선생을 불러주시오 표현거들하면. 왜 조용필일까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왜 조용필일까 네. 했는데 이제 그 정도 제안을 했다 공식적으로 했다는 것은 최고 지도자의 승인이나 요구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조정필, 네. 나훈아, 네. 조수미, 네. 심수봉, 네. 김현자 이렇게 5사람을 꼽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순서대로 불러주십시오. 네.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대개 북한하고 일을 할 때는 속전속결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어떤 그 대외적인 변수가 생길지 맞아요. 모르기 때문에 네. 해서 이제 조정필 씨를 찾아갔죠. 네. 찾아갔는데 조정필 씨가 이런 제에 거절을 처음에 했습니다. 조정필 선생 불러달라는 것은 북한에 팬이 있다는 거다. 네. 팬이 있는데 가수는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팬이 설득을 있다. 네. 해서 하니까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네. 좋습니다.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됐습니다. 돼서 북한에 통보를 했죠. 네. 진행합시다. 어려울 때 가서 이 어려움을 타개하는 것이 조영필 선생의 의무입니다. 개척하라. 뭐 예, 이런 얘기네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좋습니다. 갑시다. 지방 공연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와.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오기현 PD님 이야기를 혹시 방송 관계자분이 들으신다면요. 섭외 ABC 이렇게 섭외했다라는 섭외 기술 갖고 정말 그러니까 하나도 쉬운 일이 없었네요. 우리가 여건이 되면은 북한에서 반응이 없고 북한에서 그렇죠. 적극적일 때 우리 쪽에 또 사정이 상황이 안 생기고 되고, 네. 하려고 하는데 또 북한에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정말 7번 미뤄졌다가 8번째 네. 1년 1개월 뒤에 2005년 8월에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이거 이 자체가 드라마 같습니다. 또 뉴스를 평양에서 진행한다는 것도 언뜻 보면은 뭐랄까요? 지금 오히려 더 좀 금기시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도 그 뉴스도 봤거든요. 그게 지난 일이어서 이제 조금 편하게 말씀드린다면은 네네. 사실은 방송하는 사람들 우리 PD 마찬가지인데 일종의 방송하는 사람들의 뭐 로망, 네네. 뭐 꿈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나는 방송을 하면 반드시 이건 해봐야 되겠다. 네네. 했던 것 중에 저도 평양에서 생방송 뉴스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꿈을 가졌었습니다. 저는 뭐 기자는 아니지만은 저도 클로징 할 때마다 남북이 함께 들을 라디오 방송 한번 만들어보는 게 저도 꿈입니다. 예. 네. 또 예상외로 네. 일이 쉽게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예, 의사결정권자가 주로 북한에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다가 갑자기 해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알수 없네요. 급하게 저희가 무대 셋들을 여기서 만들어서 네. 이제 남녀 앵커가 같이 가기로 합의를 네. 했었죠. 했었는데 김일성 광장에서 네네. 이제 내부에 또 반발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남녀 앵커가 가지 못하고 통일 전문 기자가 갔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생각하고 네. 뒤에 북한 사람들이 평양 시민들이 왔다 갔다 다니고 하고. 차도 네. 보이고 네네. 이런 걸 예상을 했는데 막상 가서 셋들 딱 설치를 하니까 네. 개미 한 마리도 보이지. 정막한 거죠. 예, 뭐 통제를 해보니까 네. 그 넓은 광장 네. 한 2만 한 5천 평 정도 되는데 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북평양이라는 어떤 네. 이미지는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인민대학습당 그 조명을 좀 이렇게 네네. 밝게 해달라. 건물 쪽으로 좀 착 배경을 예, 보이게 해달라. 네. 그래서 이제 앵커 어깨 딱 네. 보이게 해달라 했는데 뭐 그건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7시 반이 됐는데 네. 불이 안 와요. 오. 그래서 거기 있는 책임자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빨리 네. 불 켜주십시오. 하니까 이분이 그 자기 보좌관을 네네. 데리고 네. 그 광장을 2만 5천 평 되는 광장을 뛰어서 우리 갔습니다. 그 당시만 네. 하더라도 20년 전이니까 그렇죠. 이제 그 평양에는 핸드폰도 없었고 그렇죠. 8시가 딱 됐는데 건물에 반만 불이 딱 들어왔습니다. 네. 그 나중에 와서 왜 반만 들어옵니까 하니까 관리자가 2사람인데 네. 한 사람 퇴근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러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뉴스 끝날 쯤에 이제 불이 왔었습니다. 예. 정말 이렇게 지금 들어보면 우와 이러지만 당시에는 얼마나 정말 입이 바짝바짝 말랐을까 싶습니다. 정말 앞서 가장 먼저 선구자처럼 이 길을 닦아 놓으셨지만 아직도 정말 많은 것들을 해결해야 되고 넘어서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북한의 그 경제, 특히 가정 경제의 90%는 시장에 의존한다고 하거든요. 네. 실제로 시장에서 수입을 획득을 하고 또 물품이나 생활 필수품을 조달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사실은 국가의 계획 경제 체제에서 생활 방식을 배운 것이 아니고 시장에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장마당 세대라고 하죠. 배급 받아서 그냥 걱정 없이 뭐 병원비도 낼 필요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어쨌든 내 능력껏 어느 정도는 경제력이 있어야 살 수 있는 발품을 팔아야 살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북한에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만 믿다가 네. 있던 사람은 다 굶어 죽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가 지난주 방송에서 설송화 소설가가 여성 돈주가 어떻게 좋은 출신 성분을 사게 되는지에 대한 소설 얘기를 해드렸죠. 돈주라고 합니다. 이 장마당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영향력을 갖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부각, 방금 말씀하신 장마당 세대에 대한 이해가 돼야 이제 방송이든 교류든 문화, 스토리든 뭐든 북한과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피디님 최근에 그럼 북한에 언제 다녀오신 건가요? 2018년이니까 벌써 한 5년 됐죠. 예, 최근입니다. 그래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장마당 세대는 네. 좀 다를 거라고 봅니다.
어떤 그 이념이나 체제보다도 네. 개인의 이익을 쫓는 세대가 한 30대, 한 40대 초반 네. 정도까지 이제 인구가 확산이 됐기 때문에 네. 그들의 그 눈높이, 네. 니즈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면은 과거와 다르게 또 다른 반응이 또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건 북한뿐만 아니고 네. 남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제 그 젊은 세대들한테 민족을 강조를 하고 무조건적 통일, 우리는 통일이라고 했을 때 얼마나 호응을 할 거냐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기성세대가 하고 다른 젊은 세대, 남한이나 북한이나 네. 그들의 어떤 그 최대 공약수는 과거하고 좀 다를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취재 경험 중에 살짝 뒷면을, 그러니까 당국이 보여주지 않는 면을 보신 적도 있으시잖아요. 있습니다. 네. 평양에 가면요, 평양 인구가 한 250만 내외 되는데 네. 차를 타고 다녀보면 길거리에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항상. 네. 왜 이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하면 지금은 다 근무 시간이니까 네네. 직장이 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요. 근데 한번 제가 고려 호텔에서 유경 정주체육관으로 이제 공연을 하러 갔다가 네. 방송 시간이 다 됐는데 자료를 뭐 놔두고 온 게 있습니다. 네네. 큰일 났다. 빨리 가져와야 됩니다 하니까 네. 차를 타십시오 네. 하고 이제 북한의 안내원이 네. 운전을 했는데 지름길로 갔습니다. 네. 가보니까 소위 뒷길인데 네. 거기에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다 뒤로 숨겨놨네요. 예. 네. 이제 그 서울에서 사람들이 네. 많이 가니까 큰 길로 사람을 못 다니게 한 것 같아요. 좀 통제를 했네요. 예, 그래서 그때 보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 훨씬 인간적인 모습들을 그때는 그렇죠. 봤죠. 네. 예. 막연한 뭐 민족, 하나, 역사 이런 얘기보다는요. 정말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지를 생각하는 것. 이것 또한 한편으로는 정말 통일을 향한 중요한 걸음 같습니다. 제가 북한을 가려고 하거나 북한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면은 늘 듣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왜 하필이면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일을 하려고 하느냐. 왜 하필이면은 그런 어려운 이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느냐라는 네.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남북 관계는 좋은 시절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결국 좋은 시기는 저는 기다린다고 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결국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요즘은 통일이라는 이야기를 잘 하지 않죠. 네. 그 이유는 저는 통일은 평화가 가져다주는 선물이다. 네. 평화롭게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통일은 올 것이다. 끊임없이 북한과 저는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접촉하고 교류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같이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습니다. 통일이라는 어려운 목표가 아니라요. 평화라는 중요한 목표를 향해서 기다리지 말고 먼저 나서서 만들어가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전문 프로그램을 많이 제작하신 분이죠. 오기현 PD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야 원. 우리들의 넘버 원. 북한에서 왔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뭘 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린 똑같은 사람이니까요. 다만 정착을 어려워하는 탈북자들을 상담해주는 일은 필요합니다. 전국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일, 그게 바로 제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정말 우리 사회의 2023년 현재를 살아가는 넘버원들을 만나는 시간이죠. 저는 라디오 PD를 오래 해서 그럴까요? 목소리에도 무게가 있고 색깔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이분의 목소리의 무게와 색깔 어떻게 들리셨나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에 중점을 뒀다라는 것에서 여러분들 어떤 색깔을 갖고 있다라고 느끼십니까? 직접 이 방송이 추구하는 가치와 지향점과도 하시는 일이 비슷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샘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인사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통일부에서 제작하는 동포사랑이라는 잡지에서 취재하고 글 쓰고 사진 찍고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여성 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이라는 단체에서
탈북민 상담 일을 겸해서 하고 있어요. 네. 소설가 이경자의 세 번째 집이라는 작품에 거의 이름만 바꾸면 나의 이야기다라고 할 만큼 소개가 됐다라고 해요. 그 부분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한에 오기 전까지의 이야기는 저희 부모님 이야기이고 자인이치죠. 제1교포였던 아버지가 북송선 네. 북한으로 가는 그러니까 이런 슬픈 얘기가 사실은 소설에 녹아 있어요. 아버지의 삶으로. 네. 실제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신 거죠. 네. 몰래 어릴 때는 아버지의 말이 이해가 안 됐고 제가 힘들어했어요. 왜 아버지는 이 사회를 긍정으로 말하지 내가 배운 네. 이 사회를 긍정하지 않고 저렇게 부정하고 힘들어하실까 술만 마실까 그렇게 힘들어했었는데 제가 아버지와 비슷한 고향을 떠나와서 이산을 또 겪게 되는 네. 거죠. 갈 수 없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네. 그런 입장이 되어 보니까 아 그때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아버지는 좋은 자유가 있는 곳에서 자유가 결박당한 곳으로 끌려갔다면 그렇죠. 저는 그 반대로 네. 자유가 있는 곳으로 왔잖아요. 네. 그래도 이렇게 힘든데 고향과 부모가 보고 싶어서 이렇게 힘든데 아버지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40 넘으니까 좀 이해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고향이 뭘까라는 거를 지금 지방에서 태어나서 성장해서 서울에 와 있는 평범한 대한민국에서만 살아보신 분들도 겪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없어지면 그냥 거기는 익숙한 뭐랄까요 그렇죠. 지역일 뿐입니다. 기자님은 고향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버지의 경험, 나의 경험을 고향은 떠올려 보면 부모님, 사람이군요. 땅이나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니라 사람. 네. 네. 그 소설 속에서는 결국 아버지의 고향이라고 간 곳은 일본이에요. 자인이치로 네, 네. 살았던. 네. 그러면 만약에 이샘 기자님의 자녀가 나중에 아주 먼 훗날에 엄마의 고향이야라고 찾아갔으면 하는 곳 마포입니까? 일본입니까? 아니면은 태어나셨던 북한입니까? 북한이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취재를 나갈 때는 네. 정말 자기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잘된 사람들을 케이스. 만나요. 네. 상담을 나가면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을 만나요. 몸이 불편하신 분이 아니면 여러 가지 심리적인 이유나 뭐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정착을 어려워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을 만나요. 뭐 그러면 학교 폭력에 자녀가 있어서 네. 힘들어하는 분 만나기도 하고 성폭력 피해자도 만나고 뭐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러긴 하겠지만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부정적이고 자기 틀을 부수지 못하고 그 안에 갇혀서 있는 사람들. 이게 굳이 꼭 탈북민의 맞아요. 얘기거나 네. 뭐 북한이라는 말을 앞에 붙여야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라 네. 지금 저희 뭐 AD나 작가나 저 스태프들한테도 맞아요. 잘 되는 분들 보면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더라고요. 그게 꼭 북한에서 와서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 기자라는 시각으로 넓게 보셨기 때문에 조언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저도 남한에 와서 결국에는 내가 강해야 되는구나.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받아들여 어떻게 배웠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시간들이 네네. 있었어요. 누가 뭐래도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는 언어를 했다고 해도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 자신에게 자신감이 있으면 그 말을 안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그렇죠. 네. 누가 어떤 말을 하든 아니야. 나는 나야. 나는 나를 사랑하고 나는 저 사람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안 받아들이면 되는데 제가 직접 시사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진행하면서 범죄를 많이 다루거든요. 범죄 피해자들이 제일 먼저 피해를 입은 건 신체나 재산의 손해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네. 정의를 찾아야지, 저 사람을 버려야지라는 마음을 아예 가질 수 없게 만드는 게 첫 번째 피해거든요. 그것부터 극복해야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에 대한 애정, 자기에 대한 보호를 갖게 해야 되는데 살고 싶어서 네. 나를 사랑하는 법을 터득하고 익히고 이렇게 왔는데 탈북민들도 그런 과정들을 지나오면서 자기만의 자기를 사랑하는 노하우나 방법들을 터득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큰 얘기들이 녹아 있어서 오늘은 조금 선문답 같이 사람들이 들으실 수도 있겠는데요. 사람이라는 말과 사랑이라는 말과
삶이라는 말과 비슷비슷하게 생긴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내가 살기 위해서 날 사랑해야 돼라는 말은 이 또한 북한과 무관하게 지금 살고 있는 저 자신한테도 와닿는 말이고요. 많은 사람들한테 필요한 말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남한 대구에서 태어나서 일본에 가셨고 아버지는 일본에서 태어나서 북한에 가셨고 네. 저는 북한에 태어나서 그래서? 중국에 가서 딸을 낳았고 딸은 중국에서 태어나서 남한에 와서 살고 있어요. 정말 디아스포라의 가족이네요. 예, 예. 딸이 9살에 왔어요. 네네. 한국에 왔는데 사춘기를 겪으면서 내가 왜 탈북자냐고. 그러면 학교에서 놀림을 받나 봐요. 엄마 내가 왜 저런 데 가야 돼? 나는 탈북자 아니잖아. 나 왜 저런 데 가야 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랬어요. 네. 처음에는 그게 안타깝고 그랬는데 커서도 굳이 자기가 탈북자의 자녀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말은 이해는 되지만 너의 정체성이 어디서 왔는지는 네. 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네 마음속에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 네. 그런 이야기는 해주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샘 기자님 말을 들어보면 이건 다름이 아니라 특별함이거든요. 그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디아스포라입니다. 이산과 이주의 과정들은 뭐 독립운동할 때부터 끊임없이 겪었던 일인데 그 특별한 과정 속에서 또 북한 사회는 같음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공포스럽다면 한국 사회는 다름이 공포거든요. 하나를 버리고 잃고 온 게 아니라 두 개를 갖게 된 거야. 중국에서의 너와 한국에서의 너. 뭐 이샘 기자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북한에서의 나와 중국에서의 나와 대한민국에서의 나. 아버님, 할아버님도 저는 같을 거라고 봐요. 네. 두 개의 나라를 가지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에 아까 처음에 하셨던 내가 살려면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좀 지금 만약에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일본에서 태어나서 북한에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만난다면 무슨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아까 처음에 했던 말과 연결되는 말이네요. 저는 타인이고 뭐 그냥 지켜보는 사람이지만 좀 더 자신을 사랑하지 그랬어요라고 말했으면 했는데 딸의 마음은 미안해요. 그 말 못했네요. 사랑합니다라는 말. 예. 앞으로 활동을 많이 하실 건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재밌어요. 그래서 좀 더 하고 싶은 일은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저를 보고 저 하늘의 구름을 봐. 네. 구름 너머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세상이 있어. 근데 우리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어서 그 세상으로 갈 수가 없어. 우리는 모두 우물 안에 개구리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 구름 너머에 내가 와 있구나.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구름 너머에도 어마어마한 다른 세상이 있구나. 네. 네, 그런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네. 마지막 코너를 우리 이샘 기자님이 마지막이구나. 정말 어울리게 잘 장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 또 북한에서 태어나서 두 개의 나라를 경험하시는 분들 모두 다 스스로를 좀 더 사랑하고 미처 사랑하지 못했다고 하면 빨리 사랑한다는 말을 하라는 말과 함께 구름 넘어 저도 궁금하네요. 저도 가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일본에서 G20 회담에 참석했었고 제가 한국을 방문한 김에 익숙한 목소리인데 굉장히 시끌벅적 어수선하죠. 2018년 판문점을 찾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목소리입니다. 어수선한 뒤로 들리는 이 소리들 미국과 북한, 한국 경호원들의 소리입니다. 긴박하게 정상을 보호하기 위한 물샐 틈 없는 이 자리에서 지금 소리로는 들리지 않는데요. 특별하고 감동적인 장면이 보도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북한 경호원이 가볍게 한국 경호원에게 눈인사와 손을 건넸습니다. 한국 경호원 아주 짧은 시간에 약간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짧게 하고 지나갑니다. 화답을 했죠. 그간 정상 경호를 협의하며 아마 익숙한 얼굴이 된 탓일 겁니다. 가장 중요한 임무를 경호하는 실탄을 휴대하고 있는 경호원의 짧은 인사와 악수. 어쩌면 평화는 가슴에 총을 품고 있어도 그렇게 짧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 라디오 방송으로 짧게나마 전쟁의 공포 대신 평화의 즐거움이 찾아오셨는지요? 처음 손을 건넨 사람도 웃음과 악수로 화답한 사람도 그 작은 마음의 시작이 평화라는 것 이미 알고 있겠죠? 남과 북의 마음이 따뜻해지도록 저도 두 손을 모아봅니다. 오늘 인사드리면서 끝곡은 이산 가족의 마음을 헤아리는 노래죠. 강산의 라구요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평화통일을 꿈꾸는 스토리텔러 김우성이었고요. 영상 연출의 박연수, 작가는 강정현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함께합니다. 고향 새